네, 안녕하세요. 한류와 언어 5주 3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3차 시 수업에서는 이제 번역과 관련되는 이번 주 강의를 마무리하게 될 것 같은데요. 17쪽 한류 컨텐츠의 번역부터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그 전통적인 번역과 번역학의 개념에서 조금 정의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한류 콘텐츠들을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하는 문제죠. 이제 향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새로운 매체들이 등장하고 이들에 대한 그런 유튜브라든지 뭐 SNS라든지 아니면 OTT 서비스들을 어떻게 거기에 나와 있는 컨텐츠들을 번역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번역 주체의 변화, 즉 다변화죠. 팬 번역가라는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런 이제 사실은 공적 영역을 살짝 벗어난 그런 그 미디어들이잖아요. 소위 뭐 관제문화 시절의 검열 같은 것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상당히 벗어난, 물론 뭐 너무 과도할 때는 유튜브도 문제가 되고 뭐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 번역사들도 번역을 하는 사람들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러니까 통번역의 능력과 언어 능력은 구별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뭐 특정 언어와 관련되는 역량이 좀 뛰어난 사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번역을 하게 되는 것이 있죠. 그러다 보니 그 컨텐츠의 번역의 어떤 그런 뭐랄까 공신력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그런 그 컨텐츠들 간의 잘못된 번역이나 이걸로 이제 좀 갈등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한류 콘텐츠 번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양방향의 번역이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말했던 이제 새로운 번역의 틀이 한류 콘텐츠에서 잘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언어 신분에서 막강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언어는 아닌 제한된 영향력을 가진 언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특정 컨텐츠, 특히 대중문화 컨텐츠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좀 뭐랄까 새로운 어떤 전문 번역가가 아닌 번역가의 등장을 이끌어내는 아주 중요한 그런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공적 번역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 반면 사적 번역, 능동적 팬덤의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번역에 있어서도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자의 번역은 공적 영역이고 소비자의 번역은 사적 영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덤은 물론 뭐 BTS가 뭘 해서 올리면 뭐 조회수가 워낙에 잘 나오니까 어떤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기도 하지만, 초기 활동을 했던 번역가들은 사실 전형적인 팬심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한류 콘텐츠와 관련한 번역의 방향성,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각각의 번역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네, 18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쪽부터는 여러 가지 번역 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앞에서 번역의 그 영역이 텍스트 번역을 넘어서서 다변화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류 콘텐츠를 생각한다면 더더욱 전통적인 번역의 틀을 벗어나야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쪽. 네, 18쪽에 이제 문학 번역, 이제 가장 전형적인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학 번역과 첫 번째 단락 비문학 번역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나뉘고, 사실은 문학 번역의 비중이 고전적인 입장에서 워낙 크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비문학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학문으로서의 번역 담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번역학은 상당 부분 문학 번역에 이제, 그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번역하면은 문학 작품에 대한 번역가 그러면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사람, 통역은 오히려 이제 외교나 이런, 이게 좀 이상하게 어떤 그런 영역화되어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단락, 그럼 문학 번역은 뭐냐? 당연히 원천 텍스트로서 문학 텍스트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학 번역의 가장 핵심은 텍스트의 내용, 정보적인 전달보다는 정보적인, 뭐 약품 설명서는 정보 전달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문학 텍스트는 문학적인, 심미적인.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의역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번역의 영역을 번역하는 언어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수용하느냐. 근데 앞에서도 배웠다시피 이 기준이 없어요.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좀 참 쉽지가 않은 문제가 되죠. 그래서 번역은 아포리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작품성을 인정받은 소위 문학적 걸작은 정말 뭐 명저 번역, 작품 번역, 고전 번역,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 왕자만큼 그 번역본이 많은 경우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번역되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사실 몇 개의 그런 작품들만 비교해 보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미묘한 차이들이 있고, 지금까지도 새로 계속 번역이 된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창조적인 측면에서의 번역을 시도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고전 번역이다 그러면 국역이라고 흔히 해요. 나라 국자를 써서 국역, 이런 왕조실록 번역이라든지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한글을 공용 문자로 제대로 인정한 것은 20세기 이후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공적 문서들은 다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자와 한문은 다릅니다. 한자는 글자 한자로 만들어진 문장은 한문이에요. 그래서 그 한문들의 여러 가지 뭐 왕조실록, 뭐 법전, 뭐 여러 가지 문화 서적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한글로 번역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국역 사업이라고 합니다. 국역 사업. 뭐 사실 멀리 가면 역사적으로 멀리 가면 이제 한글이 만들어졌던 초기에는 이제 불경 언어를 주로 번역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월인석보, 석보상절, 월인청강지고 이 초기 문들은 세종 수양대군 후에 세조가 됐던, 이 사람들은 전형적인 번역서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여러 개의 경전들을 각 본인들이 해석해서 새롭게 창조해낸 불경들이에요. 언해류가 한글로 쓰여진, 훈민정음으로 쓰여진 책들이고요. 이후에 이제 세조 때에 가면 뭐 법화경 언해라든지 해서 전형적으로 한문으로 되어 있는 불경 언해들을 이제 언해합니다. 이때 언문이 이제 한글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당시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예를 들면 선생님이 법화경 언해를 연구한다 그러면 그 한문 언문이 아니라 언해된 그 당시 15세기의 그 한글 표현들, 한국어 표현들을 연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번역문으로 된 것을 다시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뭐 언어 분석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국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대에 와서 왕조실록을 번역을 한다든가 경국대전을 번역을 한다든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뭐 15세기 서구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리스어로 된 것을, 혹은 뭐 로마어로, 라틴어로 된 것을 번역을 한다는 말이죠. 다 항상 그 시기에는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 번역을 이야기할 때 그 시대적 배경까지 봐야 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번역은 참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출판 번역. 이거는 사실은 이제 문학 번역은 텍스트의 컨텐츠를 말을 한다면, 이거는 이제 번역을 해내는 방식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학 번역과 관련된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 번역은 대부분 출판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텍스트를 번역하는 것이니까요. 이 두 개는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도서 형태로 출판되고 소비되는 것을 출판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출판된 것은 사실은 이제 문학 작품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죠. 뭐 실용서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토플이나 토익서들은 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이제 원서가 그대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한국어로 번역해서 쉽게 설명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만화책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론서, 교양서 뭐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 출판 시장에서 번역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20%. 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절반 정도는 영미, 그러니까 결국 영어를 번역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문화뿐 아니라
한국이 얼마나 그 강력한 영미 문화권, 서구 문화권의 일종의 하위 종속 문화로서 지금까지 이제 진행해 왔느냐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출판 번역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번역을 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모든 책을 만들어내는 것, 우리가 텍스트를 어떤 출판의 형태로 만들어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프루프리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교정을 보고 이 프루프리딩에는 내용도 있지만 그 다음에 뭐 오탈자라든지 뭐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단순 작업, 그리고 원문과 대조 첨삭, 그러니까 두 가지가 모두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게 잘 이루어져야 아주 고품질의 번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급해서 이걸 제대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리고 간혹은 어떤 교수들 정말 제일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비양심적이라고 생각되는 게 대학원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번역을 각자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면은 원서를 읽을 때는 번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걸 모아서 책을 내게 돼요. 뭐 책을 내는 것은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여러 명이 이제 함께 번역을 하고. 근데 그럴 경우에는 거의 학생들의 발표에 대해서 교수가 철저히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논의하고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이게 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책들이 이제 사실 딱 보면 알아요. 어떻게 출간되었는지. 그럼 진짜 되게 화나죠. 네. 여러분들도 정말 뭐 번역은 반역이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했습니다만은 좀 최악의 그런 번역서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한국에는 한국문학번역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이제 번역과 해외 출판, 이제 이 90년대에 막 이게 우리 문화를 외국으로 내보낼 수 있어 막, 그러니까 또 얼마나 지금도 노벨 문학상에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순수 문학으로 인정을 받았을 때 이제 소위 이제 고급 문화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대중문화가 아닌 고급 문화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제 문학 작품을 잘 번역을 하고 이게 그래야지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이렇게 뭐랄까 한국 문학에 집착이 살짝 있습니다. 살짝 있어서 이렇게 한국문학번역원으로 만들어지고, 원래는 이제 96년에 한국문학번역금고라는 것이 창설되고 2001년에 한국문학번역원으로 확대 개편되고,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2인 1조 형식으로 한국인과 외국인이 조가되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노벨 문학상 타면 좋죠. 그게 싫을 리가 뭐 있겠어요? 뭐 아카데미상을 타고 그래미를 타고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여러 가지 대중문화든 소설에 대한 상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인정받으면 좋죠. 근데 이제 이게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국가적인 지원은 꼭 필요한데 이제 너무 이제 정책적으로만 나가다 보면 제한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라에선 돈을 주면 돈을 누가 공짜로 줍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이미 알바 해봐서 알겠지만 땅 파도 정말 100원짜리 하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나라에서도 지원을 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피드백을 요구하게 되죠. 네. 탓할 수는 없지만 그러다 보면 어떤 일종의 그러니까 검열까지는 아니지만 본인의 창조적인 작업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죠. 네, 다음 20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은 실용 번역입니다. 그래서 실용 번역 혹은 전문 번역이란 문학적 심미적 텍스트가 아닌 구체적인 기능이나 목적을 가진 텍스트의 번역.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 번역의 학술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학술 번역 같은 것도. 그래서 이 외에도 호적 등본, 증명서, 그 다음에 입찰 계약서, 프로그램, 기업 정관. 왜냐하면 이제 과거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 이렇게 계약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이제 이러면서 법률 용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번역의 작업과 변호사의 힘이나 외국어를 잘하는 국제 변호사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실용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러니까 그래서 국제 공개어로 우리가 WIPO에서 그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모두 다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심미적인 차원에서가 아닌 정보 전달에서의 실용 번역의 중요성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상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익숙하게 생각하는, 지금도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오락프로도 마찬가지야. 막 자막이 막 붙잖아요. 영어 자막 붙고 뭐 중국어 자막 붙고 뭐 이렇게 붙습니다. 뭐 예전에도 보면 뭐죠 그 도깨비 보면 그 중국어로 자막이 붙고 일본어 자막 붙고 이제 각각 이제 뭐 다들 이제 그거는 이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말한 공적 번역이 아니라 일종의 사적 번역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영상 번역은 이제 영상 매체가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비디오, 영화를 포함한 다양한 영상물을 번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21쪽이고요. 두 번째 단락. 주로 이제 영화의 번역, 이런 어떤 외국 영화, 주로 이제 미국 영화죠. 의 한국어 번역만을 떠올리지만 달리 말해서는 우리나라의 홍보 영상물, 다큐멘터리, 뭐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존재하고 외국어, 한국어 반영뿐 아니라 한국어, 외국어 반영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많은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이 콘텐츠 진흥원 같은 게 만들어졌을 때 이 영상 번역은 조금 공적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 번역은 번역 대상에 따라 비디오 번역, 영화 번역.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은 많지 않지만 옛날 비디오방도 있고 해서 비디오를 막 만들어져서 나왔을 땐 비디오 번역도 되게 중요했고요. TV 영화 번역, 그런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그런 영상물 번역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에는 크게 영상 번역은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에는 자막 번역과 더빙 번역이 있습니다. 자막과 더빙이 있어요. 그래서 자막과 더빙 번역 중에 선택을 하게 되고 과거에는 비디오나 영화의 경우는 자막을 TV에서 우리가 왜 주말의 명화 우리 앞에서 소개했잖아요. 주말의 명화는 100% 그 더빙이에요. 한국말로. 그래서 터미네이터 주인공 목소리는 늘 정해져 있었어요. 너무 멋진 여주인공 목소리도 그렇고요. 오늘날에는 TV물의 경우에도 요즘은 이제 자막 처리를 많이 하죠. 뭐 하다못해 선생님도 그 일요일날 하는 서프라이즈에 정용돈 그 개그맨 정용돈 못지않게 아주 오랜 그 팬인데 이제 그 자막으로 다 이제 외국인들 나와서 재연 배우들 할 때 자막으로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봉준호 감독이 자막의 불편함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는 자막에 대해서 별로 불편해하지도 않아요. 불편해하지도 않을 만큼 어떻게 보면 영화관에서 자막이 있는 것이 너무 당연했던 그런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다음 페이지서부터는 자막 번역과 더빙 번역. 아마 여러분들이 보면 자막과 더빙 번역이 이렇게 복잡한 문제였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네, 2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은 조금 추운 것 같아요. 벌써 3월 30일. 뭐 진짜 이렇게 3월이 어떻게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감기 조심하고, 뭐 접종을 언제 할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걱정스럽긴 한데, 부디 이 학기에 우리가 서로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참 아득합니다. 네, 자막 번역을 보도록 합시다. 자, 자막 번역 22쪽. 비디오 자막 작업과 영화 자막 작업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비디오가 이렇게 뭐 아주 메인의 그런 어떤, 그러니까 아마 요즘은 이제 그 OTT 자막은 사실 이제 영화 자막하고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되게 재밌어요. 아마 이게 지금은 또 컨텐츠마다 또 조금씩 달라지고 어떻게 자막을 띄우는 것이 시각적으로 방해를 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더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옛날에 비디오 자막이 있을 때 우리가 봤을 비디오 자막은 일반적으로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가로 16자씩 2줄 모두 32자에 맞추어 이제 번역을 하고 자막의 위치는 스크린 아래쪽. 근데 영화관은 지금은 아래쪽이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다 가로 읽기지만 옛날에는 세로 읽기가 익숙했던 그런 시절도 있거든요. 일단 비디오부터 얘기를 하면 그리고 반면 영화 자막의 경우 극장 좌석의 경사도가 낮았던 시절에는 스크린 오른쪽에 7자씩 3줄 혹은 8자씩 2줄 이렇게 세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옛날 영화는 그렇게 들어갔어요. 지금은 이제 멀티플렉스가 되면서 경사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아래쪽에, 그러니까 왜 세로로 들어간지 알겠죠? 아래쪽에 하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경사도가 있고 앞사람 머리가 거의 가려지지가 않고 하니까 아래쪽에다가 12자씩 이렇게 넣는 것이 일반적이고, 기본적으로 20자와 그러니까 한 장면이 나왔을 때 24자를 벗어나지 않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수 제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번역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까 같은 단어라도 최대한 조절을 해야 되는, 너무 길어지면 안 될 때는 뭐 4글자 단어를 써야 좀 더 잘 전달되지만, 어쨌든 간에 한 음절이나 뭐 한 글자나 2글자 이렇게 줄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막 번역은 원어민의 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잘 모르지만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똑같이 우리도 예를 들면 이 사람 서울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사투리 연기를 잘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어를 잘 모르지만, 와, 저 사람 어떻게 미국 사람인데 영국 그 액센트를 저렇게 잘 구사하냐, 혹은 켄터키 사투리 어떻게 저렇게 잘 쓰냐, 뭐 이런 식, 뭐 프랑스 사람이 하는 것 같은 영어를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우리가 최소한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우가 아닌 그 배우의 연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모든 영상물에 자막을 넣을 수는 없어서 이제 이게 한계가 있어요. 특히 이제 만화 영화 같은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 만화 영화 같은 경우는 우리도 나이가 들어도 뭐 만화 영화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좀 약간 박스오피스 수준의 만화 영화 같은 경우는 더빙을 선택할 거냐, 원어의 자막을 선택할 거냐,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어요. 멀티플렉스에 가도. 네, 그 다음 더빙 번역입니다. 네, 더빙 번역의 경우는 폭넓은 그 시청자들을 대상으로는 TV 영화 번역에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젊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글자 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겠지만, 선생님도 노안이 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이가 드신 뭐 선생님의 부모님 또래,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또래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지금 이제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되게 재밌는 건 예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 리모컨도 잘 못 만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세대에 따라 내가 어린 시절부터 접했던 문물에 대해서는 친숙하게 익숙하게 하죠. 그러니까 뭐 아직은 젊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하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자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일단은 그걸 보여주는 그런, 이제 간단히 말하면 너무 작은,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자막이 붙으면 여러분은 모르지만 뭐 70대, 60대 분들은 그 자막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영화를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그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것들은 지금 또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자막이, 젊은 사람들이 주로 공유하니까 자막인데, 더빙은 이제 그런 불편함은 없죠. 이렇게 편하게 귀로 들을 수 있고, 단 이제 좀 더 리얼한 원본 텍스트의 그런 원본 그 컨텐츠의 묘미를 느낄 수는 없지만, 그래서 과거에 이제 말했던 그런 주말의 명화 같은 TV 영화 번역에 많이 사용되었어요. 더빙 번역은, 자, 우리 지금 23조 자막 번역과는 또 다른 제약 속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바로 번역된 대사가 성우의 더빙을 통해서 발화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입모양에 최대한 맞춰야 하는 립 싱크로나이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절대로 맞출 수가 없죠. 그 사람은 영어를 말하거나 중국어를 말하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대사가, 이 사람이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대사가 끝나버리면 돼요, 안 돼요? 이 사람이 계속 입을 뻥긋 하고 있을 때는 그 대사가 맞춰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더빙된 작품들을 보고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은 없겠지만 굉장히 자연스럽죠. 저 사람이 최소한 저 주인공이 대화를 마칠 때 한국말이 끝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lip synchronizing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 miss you 라는 대사를 번역한다고 할 때 이를 외국어로 얘기하면 I miss you.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I miss you 하면 오음절이에요. 그런데 나는 당신을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지금 주인공은 I miss you 끝났는데 대사가 더 들리는 거야.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럼 I miss you는 오음절이었으니까 보고 싶어요 에서 끝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또 다른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빙도 성우들도 여러분들 간혹 이제 그 성우들이 이제 얼마나 이렇게 어떤 만화 특히 요즘은 이제 영화보다는 만화 영화에 외국 만화를 수입했을 때 만화에다 이제 더빙을 입히게 되는데 이제 그 목소리나 연기나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TV 영화 번역은 영상 번역사가 하는 일 중 최고의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만들어진 다음에 영상 번역을 한 다음에 이제 성우가 와서 그거를 숙지하고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그 이제 80년대에 이제 그 군사 정권이 들어오면서 지금의 JTBC라고 부르는데 중앙일보와 관련되는 거기에 TBC가 있잖아요. 옛날 동양방송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라디오도 있었고 TV도 있었고 이거는 이제 MBC나 KBS와는 달리 완전히 지금의 SBS처럼 이제 공영방송이 아닌 일종의 그런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제문화의 전통이니까 좀 더 자유롭잖아요. 창작에. 그러다 보니 더 재밌는 게 많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TBC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KBS에 합쳐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KBS2예요. KBS 옛날에는 KBS, MBC, TBC였는데 그냥 TBC를 몰수해가지고 KBS가 흡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KBS 1에서는 KBS 1, 2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 KBS 1은 훨씬 더 공적인 속성, 그래서 메인 뉴스는 KBS 1이죠. 그리고 KBS 2는 좀 오락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그것도 다 군사 정권 시절에 정당한 그런 몰수 조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종편이 생기면서 그 과거를 살려서 JTBC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TBC에 굉장히 많은 성우들이 있었어요. 뭐 강부자, 전원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지금 할머니 배우들이죠.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뭐 여운계 지금은 작고 하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봤을 때 나 같은 여배우인데 이렇게 이거 뭐 여배우 같은 느낌이 아니다. 이렇게 마치 연극 배우 같은 그런. 그런데 연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 배우들도 다 성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우는 목소리로 뽑기 때문에 연기를 굉장히 잘하죠. 근데 얼굴들은 낯설고 왠지 그냥 전형적인 여배우나 남자 배우와는 좀 느낌이 다른. 그래서 그 TBC의 성우들, 물론 배우들도 있었지만 탤런트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수용이 되면서 성우들이 탤런트로 바뀌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던 그런 초기의 어떤 뭐랄까 그런 군사정권 시절의 그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컬라이제이션은 간단히 말하면 현지화죠. 그러니까 한류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인기가 있는 어떤 뭐 가장 요즘에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가 뭘까요? 가장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 뭐 가장 최근에 본 게 도깨비인 것 같아요. 정말 한심하죠? 선생님이 드라마를 잘 안 봐서. 자, 도깨비다. 그러면 이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으면 이 도깨비라는 드라마는 여러 나라에 예를 들면 수출이 되었다라고 하면 자, 아랍 문화권으로 갔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아랍에서 굉장히 이제 예를 들면 아랍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는 주몽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시청률이 사우디인가 어디서 90%가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각 나라에서 인기 있는 그룹이 있듯이 또 뭐 각 나라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들도 조금씩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서 그러니까 주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굉장히 말하자면 아시아적이고 그 다음에 막 전투를 하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뭐랄까 현재의 아랍 문화와도
뭔가 이렇게 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야한 장면이라든지 여성들도 다 옷을 가리고 나온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다음 도깨비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굉장히 그 강력한 뭐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종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국가에서는 일종의 샤머니즘적이고 또 불교적 윤회관, 그럼 그것도 수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한류 콘텐츠뿐 아니라 뭐 제품을 이제 우리가 수출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어서 지금 뭐 수에즈 운하에 그게 뭐 잘못돼 가지고 배들이 지금 다 갇혀 있는데 거기에 양들이 잔뜩 있답니다. 그런데 그 양들이 살아있는 양들이래요. 근데 왜 살아있는 양들이 지금 배에 선적이 되어 있느냐? 이게 사우디랑 아랍 쪽으로 가서 그 할랄 방식으로 도축이 되어서 그 사람들은 특유의 그 방식이 있잖아요. 도축하는 방식.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보통은 우리가 육류 같은 것을 가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출을 한다면 일종의 그 현지에 맞게 어떤 제품을 같은 육류라도 산채로 이렇게 보낸다든지 하는 일종의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문화 콘텐츠뿐 아니라 어떤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용어를 보면 첫 번째 단락, IT 기술이 발전해서 매뉴얼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등 현지화하는 작업의 수요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특정 지역의 문화, 법률, 언어 및 기술 요구 사항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 그래서 현지화해야 되는 것. 그래서 각국의 고객들에게 맞춤으로 하면서 일관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우리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이 된다. 첫째, 현지 언어와 상황에 적합한 요구사항, 목표 시장을 점검하고, 둘째, 그다음에 조정할 부분을 결정하게 해서 지금 팔려고 하는 제품, 이 제품에는 한류 콘텐츠도 들어가는 거예요. 분석하고, 셋째, 텍스트 및 기타 언어 문화적 차이가 있는 자료를 뭔가 갈등 요소가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동차 이름이 우리는 아반떼라고 하더라도 수출됐던 이름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 저거 욕 아니야?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검증을 해야 됩니다. 넷째, 그 다음에 그 추출한 요소를 맞게 번역하고 수정을 하고, 다섯째, 해외 시장을 핵심 제품이 뭘까 이렇게 또 타겟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내 제품의 성능 기준에 맞는지, 또 이건 이제 문화적인 측면은 아니지만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로컬라이제이션이라 한다. 우리가 수출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주는 경우에 따라서는 좀 딱딱한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었고요. 선생님도 뭐 번역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이 포괄적으로 번역이 무엇이냐, 번역학이 무엇이냐, 그리고 한류에서 통번역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느냐를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6주차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